2014년 12월 29일 밤 강원도 양양의 한 외진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2층짜리 주택인데 어머니와 세 남매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지만요. 결국 일가족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가스가 폭발한 건지 합선이 된 건지 불이 난 원인을 찾던 경찰은 집안에서 휘발유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숨진 일가족의 몸 안에서는요, 수면제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입니다. 자, 한겨울에 강원도의 외진 마을에서 불이 나서 어린 아이들까지 그야말로 일가족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부터 하나씩 따져보죠. 네, 일단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게 2014년 12월 29일 밤 9시쯤이었습니다. 여기가 강원도 양양 현남면의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가마골이라는 마을입니다. 여기가 양양인데 바닷가에서는 좀 떨어진 곳이고 10가구 정도만 살고 있는 상당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금 이 화면이 나가고 있는 2층 주택입니다. 1층에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날은 집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면했고 2층에 이 일가족이 살았습니다. 39살 엄마 그리고 3남매였는데 아이들이 13살 큰아들, 9살 딸, 6살 작은아들 이렇게 모두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불은 1시간 반이 좀 안 돼서 진화가 됐지만요. 아이들은 이미 모두 숨진 상태였고 엄마 역시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 밤 9시면 자고 있을 시간은 아닌데요. 그렇죠. 사실 한밤중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가스 누출이나 전기 누전 등의 사고로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주민이 뭔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2층 창문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통째로 날아가서 마당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거는 가스 누출로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추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아까 이 마을을 좀 외진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10가구 정도밖에 없다고. 예. 여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럼 가스 폭발이 있으려면 LPG 가스통 쓰면 LPG 가스 거기서 뭔가 가스가 누출되고 이게 폭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LPG 가스통은 멀쩡합니다. 폭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누전이나 합선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런 관련 흔적도 전혀 없었던 굉장히 미스테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방화입니까? 방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금 현상들이 이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일반적인 화재 같은 경우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대피를 하려고 해서 주로 뭐 화장실이나 현관문 이쪽으로 몰려있기 마련인데 그렇지가 않았고요. 아하.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딸하고 엄마 그리고 두 아들들이 각각 다 뿔뿔이 있었던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부검을 해보니까 4명 모두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자,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될 상황이었고요. 현장 검식 결과 집안 곳곳에서 휘발유 흔적이 발견이 됐죠. 타살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았습니다. 자, 일단 저 일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아빠입니다. 통상 이제 저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은 가족 중에서 생존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혐의점이 집중하는 것이 이제 수사의 원칙인데 사실 저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이 남편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강릉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경찰은 이제 남편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알리바이를 갖다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이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남편이 자신의 동생과 함께 양양에 오긴 했는데 불나기 한참 전인 오후 2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장을 보고 오후 4시 반쯤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발생됐을 사건 당시에는 이미 강릉에 돌아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 행적이 전부 다 CCTV에 다 찍혔기 때문에 이 남편은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목격자는 없었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이 경찰이 의심하고 확인한 게 최초 신고자인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점도 없었고요. 알리바이도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웃들 중에서 이 사람을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40대 초반의 여성 이모 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불이 났을 당시에요. 불길을 막 잡고 있는 소방 옆으로 와서 울고불고 오열을 하면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소리치기도 했고요. 내가 구하러 가겠다면서 뛰어들려고 해서 소방이 뜯어 말렸다는 겁니다. 이 숨진 아이들 엄마와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평소에 언니 동생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 그 이모 씨의 등장 뭔가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니까 이 씨가 막 시키지도 않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그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안 좋았고 나한테서 돈 1,400원 빌려가는데 못 갚고 있었고 뭐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심지어는 애들 엄마가 뭐 휘발유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다 자기한테 물어봤다. 이거 뭐 경찰에 물어보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까 이렇게 뭐 구조하려고 뛰어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5번이나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방대원들한테 그 좀 이 씨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라고 물어보니까 소방대원분들의 기억이 그렇게 5번씩이나 구조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이상했던 게 울고불고 하긴 하는데 슬픈 기색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기억을 뚜렷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소방대원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들으면 말이죠. 워낙 정말 그 노련한 경찰 형사분들은 딱 감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현관 신발장에서 증거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이 씨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일단 이 씨는 그 숨진 여성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발증에서 차용증 한 장이 나왔는데 이 씨가 말한 내용이랑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숨진 여성이 이 씨에게 1,88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허. 현관 쪽에서 캔맥주, 음료수병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수면제가 검출이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 밤에요. 이 씨가 이 주택에 다녀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발견된 맥주, 과자 이런 것들도 이 씨가 다 마트에서 구입했다 이런 사실도 확인이 되면서요. 친한 이웃이었던 이 씨가 이 일가족을 살해한 범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막 별로 슬프지도 않게 울부짖었던 이 씨.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방화범이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예? 그러니까 사건 당일의 행적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계획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오후 2시쯤에 강릉에 있는 한 약국에서 수면제 성분의 알약 28정을 삽니다. 그리고 3시 40분쯤에 주문진의 마트에 들려서 음료수 4병, 맥주, 과자 이런 걸 사고 그리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8리터를 삽니다. 지금 다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밤 8시쯤 피해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고 지금 산 것들을 다 들고 찾아갑니다. 뭐 아이들 엄마한테는 맥주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아이들에게는 영양제니까 음료수랑 먹어 이러면서 수면제를 타서 전부 잠들게 합니다. 9시가 넘어서 모두 잠들고 나니까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좀 기가 막혀 했던 것처럼 불을 나자마자 본인의 차로 현장을 벗어나서 7분 거리 파출소 근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이따가 소방차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뒤를 따라가서 화재 현장에서 안에 사람이 있다 오열하면서 난리를 쳤던 겁니다. 설마 돈 빌려간 거 안 갚으려고 저런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씨는요, 대부업체에 빌린 이 빚만 7,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어떤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도 아마 이 본인이 빌려준 1,880만 원 이거 못 받을까 봐 재촉을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마침 이날 별거 중인 피해자의 남편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피해자 남편에게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하고 범행을 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 채무를 탕감할 목적이었던 건데 또 본인 주장은 다릅니다. 자신의 아들이 뇌성마비인데 숨진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고 모욕을 했다. 그래서 격분해서 살해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본인의 뇌피셜이겠죠. 주장이겠죠.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처음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첫 범행이 아니라 이 범행이 있기 3일 전에 이 씨에게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내연남의 집에도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남성에게도 수면제를 먹이고 집에 불을 질렀던 거예요. 보험금 1억 5천만 원 수령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시도했던 건데 다행히 이 남성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도 과다 복용했고 이 불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빠져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상황. 그 3일 전에 그 일을 저질러 놓고 3일 후에 이 가족들을 몰살을 시켰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내연남이 기억이 났더라면 이 짓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어떤 법의 처분이 내려졌나요? 이 4명을 죽였고 한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여러 명을 살해하고 살해 시도를 했던 경우는 대부분 사형을 구형하죠, 검찰이. 그리고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일단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계획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봤습니다만 뭐 본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또 뇌성마비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기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아마 이 단계에서 검찰에서 이것도 가석방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 복귀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가석방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뭐 유기징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참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뇌성마비 자녀를 키우는 게 도대체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법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무슨 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교수님, 저는 엄여인 있잖아요. 약간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실 저럴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연남에 대해서 불을 지르고 난 뒤에 불과 3일 뒤에 또 이런 범행을 갖다 한 것이고요. 자신이 이제 최초에 범행 동기를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바로 이제 그 뇌성마비 아들에 대해서 욕설, 모욕을 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는 뭐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자기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해서 저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죄의 5단계에 보면 마지막 단계가 합리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그 음모라든가 이런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인간이 어디까지 이 악마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의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